이곳에선 살충제를 대신해 친환경 모기 방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위해 모기 킬러, 즉 자연 천적을 사육 중인데요. 그 주인공은 잔물 땡땡이의 유충. 연구진은 이 농장에서 모기 천적의 대량 사육에 성공했죠. 잔물 땡땡이는 인공적인 번식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한 연구진. 최적화된 사육 환경을 조성해 짝짓기와 산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 12회의 사육을 가능하게 하는 인큐베이터 장치 및 공간을 구성하여 자연 생활지와 유사하게 재현해냈죠. 잔물 땡땡이는 유충에서 번데기, 그리고 성충으로 성장하는데요. 유충과 성충은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거는 잔물땡땡이의 성충입니다. 잔물땡땡이가 유충 그리고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 되면은 애들은 유충 시절에는 육식을 하지만 성충은 식물질을 먹거든요. 그래서 산란을 위해서 저희가 성충을 따로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충에게는 이렇게 상추를 주고 상추를 먹고, 그리고 이제 수초 같은 것을 넣어주면은 그걸 엮어서 분비물과 함께 알집을 형성하는데, 그 알집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회수를 해서 인큐베이터 상에서 이제 부화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나온 유충을 이제 개별 사육으로 실시해서 대량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잔물땡땡이 암컷이 낳은 한 개의 알집에선 약 70마리의 유충이 부화합니다. 유충의 주 먹이는 모기 유충인데요. 이 한 마리가 하루에 900마리 이상의 모기 유충을 먹어치우죠. 탁월한 모기 킬러인 셈입니다. 잔물땡땡이의 유충은 기존의 모기 천적들과 비교해도 그 장점이 확연한데요. 미꾸리나 미꾸라지는 수면 아래에서 생활해 모기 유충과 생활 반경이 다르고 다른 수중 생물까지 잡아먹어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위험이 컸습니다. 다른 천적인 송사리나 외몰개는 모기 유충의 포식률은 높지만 깨끗한 물에서 서식해 방류 장소에 제한이 있고 대량 공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죠. 반면 잔물땡땡이는 수면에서 대기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수면 상부에서 생활하는 모기 유충과 동일한 생활 환경을 가집니다. 엄청난 덩치의 유충이 모기 유충을 낚아챕니다. 연구진이 인공 연못에 잔물땡땡이 유충을 방류한 결과 1년 만에 모기 유충이 6분의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럼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은 없을까? 모기 유충을 포식하고 성장한 잔물땡땡이는 성충으로 자라고 나면 초식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성충이 된 잔물땡땡이 역시 수생식물의 사체를 먹는 생태계에 유익한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되죠. 유레카! 안녕하세요. 땡뷰 조은정입니다.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땅에 닿는 부분인 타이어. 이 타이어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를 활용해서 타이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검은색입니다. 타이어 대부분이 검은색으로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타이어가 검은색인 이유는 강도와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타이어는 합성 고무와 천연 고무가 주 원료인데 이 고무는 말랑말랑하고 또 잘 무르고 마찰에 의해서 쉽게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석유 정제 후에 나오는 검은색 가루인 카본 블랙을 넣어주게 되죠. 카본 블랙은 고무와 결합을 하게 되면 내열성, 강성,
마모성 그리고 내 노화성 등이 좋아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대부분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아들인데요. 이 아들인 키워드는 공기 타이어가 발명된 이유와 연관이 돼 있어요. 과거에는 바퀴가 그런 쇠나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생고무를 덧댄 형태로 타이어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1880년대 수의사 던 로비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크게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던 롭은 좀 더 안정성이 있는 그런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축구공에 바람을 넣다가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요. 1888년 이런 압축 공기 쿠션을 이용한 공기 타이어를 처음 개발을 하게 되죠. 이후에는 자전거와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런 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수명인데요. 타이어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만약에 일반 세제로 우리가 타이어를 씻게 되면 타이어에 첨가된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성분들을 같이 떠내려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소리나 깨끗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잘 말려주시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타이어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의 조은영이었습니다. 유레카! 스마트 팩토리의 선두주자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계획이었죠. 인더스트리 4.0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산업 환경을 뜻하는 말이라면 스마트 팩토리는 그 환경 안에서 현실화되는 제조업의 미래 기술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만큼 독일의 전략은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국내 역시 주력 제조업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 혁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저변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9년에 스마트 팩토리 4,000개를 더 보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중소제조업 50% 스마트화 달성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마트 팩토리란 제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장을 말합니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제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죠. 기존의 자동화 공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한 발 더 나아가 현장의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공장을 자동화 공장으로 오해를 하세요. 이 스마트 공장은 물론 스마트 공장이 자동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긴 하지만 일반 자동화가 아니라 플렉시블 자동화입니다. 아주 유연성 있는 자동화거든요. 과거에 3차 산업혁명까지는 결국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중심이었지만 4차 혁명의 핵심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맞춤형 생산, 맞춤형 소비로 바뀌게 되면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똑같은 걸 갖다가 빵집에서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같은 생산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9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산업용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가상 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3D 프린팅, 스마트 머신, 5G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유레카! 반갑게도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환경 파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인데요. 이곳 솔라스테이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넣어 놓았다가 바로 전기차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태양광 에너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태양광 전기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곳 솔라스테이션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 이 차량 번호를 인식하게 되고요. 또 이 하부에는 차량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제센터에서 이 차량이 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차종별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양광으로 얻어진 전기 에너지를 저장 장치에 보관했다가 전기차에 충전하게 되는데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대응처럼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도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서 태양광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레카! 일상에서 무수히 많은 곳에 쓰이는 나 자물쇠.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세워두는 자전거에도 때가 꼭 필요합니다. 도난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의 한 청년 사업가에 의해서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자전거 잠금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이 자전거에도 장착돼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에? 아, 바로 여기! 자전거 앞바퀴에 숨어 있었군요. 녀석의 성능 한번 볼까요? 원거리에서도 도난 상황을 알 수 있는 데다 사용의 불편함은 덜어줍니다. 자전거에 항상 장착한 채로 사용하는 스마트 잠금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자물쇠와 달리 자전거의 앞바퀴에 항상 장착되어서 묶고 푸는 번거로움이 없고요. 키 대신에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열고 잠글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잠금 장치는 스마트폰 블루투스와 연동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동되는데요. 자전거 주행 뒤 자전거를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야 할 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갈 길 가면 끝! 왜냐하면 이용자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용자가 자전거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해제됩니다. 기존의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나 현관문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열쇠가 있는 사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열쇠를 누군가에게 줘야만 또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스마트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공유를 해서 이 자물쇠를 열고 닫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사람은 바로 접근을 불가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가적인 가치를 더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그고 여는 일을 알아서 척척. 여기에 도난 방지 기능까지 갖춘 똑똑한 잠금 장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유레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 머신을 대표하는 로봇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작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사람 크기의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건데요. 이때 로봇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 로봇들은 말하자면 협동 로봇이 아닌 로봇들이죠. 로봇들은 굉장히 큰 힘을 내고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육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펜스를 이렇게 치고 로봇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공간 내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 대수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의 안전도를 굉장히 높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인간 작업자만큼 안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공장 내에서 잘 통제된 환경 내에서는 이제 사람하고 펜스가 없는 환경에 배치된 로봇이 일하기에 충분히 이제 안전하게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통상 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립 작업들인데요. 그 조립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협동 로봇이 스마트 공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기계연구원은 사람과 함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미로를 개발했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산업용 양팔 로봇으로 2개의 팔로 사람의 작업을 돕고 보조할 수 있는 협동 로봇입니다. 생산 공정에 투입돼 직접 포장이나 조립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데요. 사람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작업 중인 사람들 옆에서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인간 협업용 협동 로봇들의 모습 어떤가요? 지금까지 로봇은 격리된 공간에서 혼자 작업했지만 협동 로봇들은 안전한 상황에서 인간과 함께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람과 팀이 돼서 작업자를 도와주는 동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업무가 한창인 이곳. 흔히 볼 수 있는 볼펜을 쓰고 있나 싶지만 방금 쓴 글씨가 고스란히 전자기기에 담깁니다. 분명 쇠구슬이 달린 볼펜이 맞는데요.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종이에 쓴 내용을 디지털로 옮겨주는 볼펜인데요. 지금까지 종이에 쓴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때는 복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필요했었는데 저희 볼펜을 쓰게 되시면 그러면 공유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디지털로 이루어져서 좀 더 디지털 세상에 가까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스마트펜인데요. 날씬한 몸매에 뾰족한 볼펜촉까지 영락없이 일반 볼펜 같죠? 하지만 종이에 쓰거나 그리는 순간 글씨든 그림이든 모두 전자기기에 저장된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전자기기에 옮겨지는 걸까요? 볼펜심은 일반 볼펜심을 씁니다만 펜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볼펜이 움직이는 코드를 기록을 하고 그 코드가 샘플링된 점으로 나타나고 점들을 연결을 하면 디지털 필기로 변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볼펜심과 함께 작은 적외선 카메라를 몸에 품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펜 전용 종이에는 위치 정보를 담은 코드가 인쇄돼 있죠. 스마트펜에 달린 카메라가 1초에 120장의 사진을 찍어 펜의 궤적을 전자기기로 전달하는 겁니다. 볼펜이 쓰는 컨텐츠는 키보드나 마우스가 생산할 수 있는 컨텐츠보다 훨씬 풍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디지털화 시키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번 카메라로 찍는다든지 스캔을 한다든지 이게 자연스럽게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만들게 됐습니다.
분뇨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하루라도 냄새 안 맡고 살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을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별명이 똥통마을이라고 그런 소문도 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종말 처리장에서 분노 처리냐 뭐 쓰레기 저기냐 음식물 쓰레기냐 막 반입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냄새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거듭난 냄새나던 마을의 대변신. 그 중심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마을에 가축분뇨 처리장을 만들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퇴비와 액비로 재활용하는 건 기본. 그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를 도시가스로 정제해 사용하는데 그 결과 마을 가구당 연간 91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시설을 위탁 운영해서 매년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생기고요. 마을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와 소수력 발전을 통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죠.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벌어들이는 마을 수익만도 엄청나네요. 친환경 에너지 마을로 소문나 관광 수익까지 들어오니 이거야말로 일석삼조 아닐까요? 냄새나던 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에너지 설비로 바꾸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한 겁니다. 냄새나는 마을이 잘 사는 마을로 대변신! 이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 설비의 힘! 이 마을 안에 설치된 친환경 에너지 설비들이 이만큼! 아무래도 가축분뇨 시설이 증설이 되면 가축분뇨가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악취가 나고 그 생활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줬습니다.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자원화 시설에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가축 분뇨 냄새도 이 시설 덕에 싹 사라졌다는데요. 가축 분뇨를 한 군데 모아 바이오가스로 바꿔 재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 80톤, 음식물 20톤을 1일 탱크로를 반입을 하고 있고 이 반입된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현기성 소화조에서 30일간 중후 소화를 시키면 소화가스가 발생됩니다. 이 발생된 소화가스를 이 정제시설로 보내서 황이라든가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가스로 판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일 1,900세제곱미터의 도시가스가 생산되는데 670세대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도시가스라고 하네요.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이 도시가스의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시가스의 판매에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가축 분뇨에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퇴액비 자원화 시설에서 비료로 만들어지는데요.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 찌꺼기 20톤, 거기에 톱밥을 섞어서 퇴비로 만드는데 이건 역시 주변 농가에 판매해서 알차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돈이 되고 에너지가 됐네요. 유레카!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에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외부 공기에 민감해졌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실내 공기 질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기오염 사망자는 연간 800만 명.
이 중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430만 명으로 실외 공기 오염 사망자 약 370만 명에 비해 더 많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이나 집에서 생활하면서 실내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야외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꼭꼭 닫을 경우 음식 조리를 비롯해 다양한 원인으로 실내 공기는 오염되고 있다. 부유 미생물도 실내를 오염시키는 물질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전반에서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실외 먼지도 상당하다. 오염된 실내 공기는 미세먼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내에는 이제 그런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화학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활동, 그리고 조리도 이제 사람의 하나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뛰어논다든가 이제 흡연을 한다든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또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도로변가에 사는 경우에는 환기를 시킬 때 자동차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떤 실내 공기를 이제 오염시키는데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내 공기는 이제 여러 관점에서 이제 다루어져야 됩니다.